희망재무설계의 이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27년 동안 개인 재무설계 일을 해왔고요. 과거에는 개인 재무 상담을 많이 했고 현재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많은 퇴직 예정자분들을 만나는데요. 그 퇴직 예정자분들께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좀 불안감이 어려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노후의 월급을 챙기는 개인적인 연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후에는 그 불안감이 좀 안도감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요. 그동안 가졌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은퇴 준비를 할 때는요. 퇴직하고 은퇴를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퇴직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녔다면 삼성전자를 그만둔 거를 퇴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적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퇴직은 기본적으로 일을 계속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고요. 그렇게 재취업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라는 시점은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모아놓은 자산으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저희가 퇴직을 할 때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3세고요. 퇴직 시 근속기간이 12.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주된 일자리라는 개념은 조직에서 위치의 정점이기도 하고 소득의 정점이기도 한 시기에 너무 빨리 퇴직을 함으로 해서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가 좀 부실하게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평균 연령이 72.3세인데요. 이 평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평균까지, 즉 72.3세까지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이유도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일할 때는 우리가 건강 수명을 보통 73.1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건강이 뒷받침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왜 일을 하냐? 그러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갖고 저희가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은퇴 후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찾으면 대부분 일자리가 좀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 종사직처럼 약간은 좀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일자리에서 한 9.6%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75.2%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가족 돌봄을 하느라고 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직장이 휴폐업을 해갖고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자발적인 정년퇴직보다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할 점은 60세 이상의 고용 변화율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는 고령 인구가 47%가 증가를 하면서 일자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폭 한 111%가 증가를 해서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 고용 인구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5세에서 79세예요. 취업 이사가 있는 비율을 따지면 대략 한 68.5%가 됩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은 이유를 따지면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가 한 57.1%,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34.7%인데요. 제가 강의에서 매번 퇴직 예정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학생 때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한 20, 30년 정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해왔는데 정년퇴직 후에도 그렇게 일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냐. 따라서 정년퇴직 후에는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하시면서요. 일하는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들을 그 시기에 하면 어떻게 보면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갖고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노후는요, 60세 정년퇴직을 하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요, 장남하고 같이 살면서 장남의 경제적 부양을 받고요, 살고 있던 집을 장남한테 물려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노후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요, 준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년퇴직 후에 한 3, 40년을 저희가 버텨내야 되고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1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저희가 노후에 보내야 되는데, 과연 준비 없이 가능할까 하면 저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노후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퇴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자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갖고 좀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5단계 정도로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내가 현재까지 준비한 정도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은퇴 생활비, 즉 나와 배우자의 은퇴 생활비를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런 정형적인 그 숫자가 아니고 나와 배우자만의 은퇴 생활비를 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은퇴 생활비에서 준비한 은퇴 생활비를 빼면 과부족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나만의 은퇴 시기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시기가 정해졌으면 은퇴후를 대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은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나씩 좀 따져보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은퇴 생활비 준비 정도 체크하기인데요. 이때 중요한 사항은 연금 계약 정보하고 예시연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목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후나 은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배제를 해놓아야 되는데요. 아직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목돈이라는 부분이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출이 있다면 그걸 상환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목돈은 일단 구체적이지 않으면 일단 배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요. 한 가지 좀 참고하실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뭐냐면 저희가 내가 준비한 정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저희가 통합연금 포탈을 치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 메뉴바에서 내연금 조회라는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들어가실 때 공인인증이나 아니면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일단 내가 공적연금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퇴직연금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연금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령별로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매월, 매년 받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를 보면요. 한 1,20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저걸 12로 나누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은퇴생활비로 준비된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분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나오는 예시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도 아니고요. 개인연금도 가입은 했지만 불입을 많이 안 하셔갖고 64세 이후로 별로 연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는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기 있는 자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아니면 연 한 번 정도 점검해 나가면서요. 나의 은퇴 준비 정도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목돈은 일단 구체적이지 않으면 배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떤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상품 제안을 받으면 저희가 그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바로 가입하는지 안 가입하는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좋으면 가입을 할 거고요. 좋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그 교육생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견적을 받지 말고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최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보험회사 즉시연금보험하고 저축은행 예금, 그리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상장 리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즉시연금보험은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요. 만 60세에 저희가 1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었다면요, 공시율 2.82% 기준인데 저 공시율은 우리가 그냥 정기예금 이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 보증, 종신연금형이라는 의미는 내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운이 나빠서 10년만 받고 사망했다면 남은 10년 동안, 보증기간 20년이니까요.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종신연금형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 1억 원을 맡기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8만 6천 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요. 목돈 1억 원은 저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 저희가 비교할 상품은요, 요즘 이제 금리가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내려갔죠.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약간 불안한 기색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예금에 우리가 1억 원을 맡겨놨다 하면요, 5월 10일 기준으로 세전 이율이 한 연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면요, 저희가 모든 소득에는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그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이자를 12분의 1로 나누면요, 31만 7,250원이 매월 저희가 연금식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1억 원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리츠는요, 부동산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큰 돈을 들여야 되고요. 거래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장 리츠는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갖고요, 우리가 적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장 리츠에 저희가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모 상장 리츠가 5월 10일 기준으로 5,380원 정도 되고요. 이걸 이제 사겠죠. 그러면 상장 리츠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시세 차익도 있고 배당 수익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이런 상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 수익을 통해서 연금처럼 수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모 상장 리츠에서는요, 한 주당 1년의 배당금이 한 354원 정도 나오는데요.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자 소득에서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당 소득세를 15.4%를 떼고 남은 배당금을 12분의 1로 나눴을 때 대략 매달 46만 3,884원이 연금식으로 저희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억 원은 저희가 나중에 불가피하게 현금화 시킬 때 1억 원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억 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금화 시킬 때 제가 매수한 가격은 5,380원인데요. 6,000원에 매도했다면 배당금에 더해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4,800원에 매도를 했다면 배당금 계속 얻었지만 1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상품이 있으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의에서 보면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주식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 리츠를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교육생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그 장점을 잘 이용해서 단점을 알고 활용하면 최단도로 저희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는 예금 이율이 연 4.5%니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같이 덩달아 올린 바로 그 전 시기를 보면 세후 금리가 1에서 1.5%밖에 안 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보수적인 케이스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다시 이제 물가가 잡히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세후 1%라면 그때는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1억 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노후 생활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바로 어떤 상품에 넣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렇게 성질이 다른, 서로 다른 3개 정도의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나한테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노후 생활비를 많이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일단 저는 이제 강의에 갔을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계부 쓰시나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50대 중반 이상이고 교육생들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가계부 쓰시는 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가계부 쓰시냐 하시면 가계부 쓰시는 분 없습니다. 사실 가계부는 우리가 신입사원 때나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부부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게 가계부고요. 따라서 뭐냐면 현재 가계부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계부는 쓰지 않아도 미래 가계부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노후 생활비,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가 뭐 280만 원, 뭐 30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균적인 얘기고 참고치일 뿐이지 나와 내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살아온 환경, 자산 보유 현황, 라이프 사이클, 나와 내 배우자의 노후 생활의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치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313만 원, 어떤 분은 217만 원, 어떤 분은 뭐 여유 있게 자산이 많다면 500만 원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해진 방송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 적정 생활비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기초적으로 나와 배우자가 미래의 노후 생활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용할지 그걸 정해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노후 생활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화면을 보시면 지출 항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내셔야 되죠. 주식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교통비 뭐 65세 이상 되면 대중교통비가 무료지만 현재 65세 전까지는 교통비도 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지출이 있고요. 특히 지역가입,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을 하게 돼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이 되면요. 이때 노후에 건강보험 보험료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즉 이 화면은 우리가 매월 사용하는 정기 지출이고요. 여기에 따른 매월 사용하는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매달 사용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달 병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재산세를 저희가 매달 내는 거 아니고 연에 1, 2회 정도 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비정기 지출에 해당되고요. 명절이나 아니면 가족들, 경조사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도 비정기 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정기 지출은 12분의 1로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냐면 월평균 생활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 매월 정기 지출에서 뒷부분에 비정기 지출을 12분의 1로 나눠서 더하면 이 부분이 월평균 생활비가 되고요. 이렇게 예산을 정한 게 나와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퇴 전에, 퇴직 전에 반드시 줄여야 되는 지출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소득과 지출이 피크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70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퇴직했다고 바로 200만 원, 25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퇴직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줄여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 원리금이 많다면 지금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노후에 소득 규모가 상당히 적어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을 가능하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줄여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지출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각종 규제를 넣습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좀 바랬는데 요즘 주춤하니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착륙을 할까봐 규제를 많이 완화했거든요. 하지만 경착륙을 해서 정말 폭락이 되면요. 국가 경제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이
무주택인 나한테도 돌아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출도 퇴직한 다음에 바로 600만 원, 700만 원 쓰던 지출을 200만 원, 250만 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가계부 쓰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가계부를 매일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3개월 정도를 쓰시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잡아내서 지금부터라도 소비 지출을 줄이지 않으시면요. 퇴직 후에 퇴직금 받으셔도 그 퇴직금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편은 국민 노후 보장 패널에서요. 그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2021년에 발표했는데요. 평균적인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289.6만 원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30.1만 원, 도같이 좀 단위가 지방이죠. 258.7만 원인데요. 3년 전과, 즉 2018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숫자보다도 많이 올라갔고요. 저 자료가 2021년 자료라고 감안하면요. 작년에 또 올해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2024년에 조사할 때는 저 숫자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소 노후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요. 저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 숫자는 참고치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까 예산을 세워서 나와 배우자만의 노후 생활비를 반드시 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미래 가계부를 쓸 때, 예산을 세울 때 4가지 정도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은퇴 후 주거지 선택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명목금액 증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연령별로 생활비가 변동된다는 거.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경조사비를 신경 써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주택이 있다면 살고 있는 주택을 갖고 저희가 노후에 생활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일단 평형을 줄여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사 가기 싫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살고 있는 평형을 줄이면 거기서 현금 흐름이 창출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이즈를 줄이기 싫으면 지금보다 가격이 좀 낮은 데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나중에 가면 주택연금에 넣어서 연금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명목 금액이 증가된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생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짜장면 가격이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원, 700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간짜장 먹으면 한 10,000원도 하고요.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노후 생활비를 정할 때도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생활비의 명목 금액이 증가한다는 거. 즉 65세에 은퇴할 때 월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했다면 66세 때는 물가가 2% 오르면 한 7만 원 정도가 6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령별 생활비 추이인데요. 퇴직하고 저희가 이제 바로 그때는 활동력도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활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나이가 들면 그 대신에 의료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료와 경조사비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는 별로 신경들 안 쓰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을 하시면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온전히 저한테 날라오고요. 그 숫자를 보시고 제가 세대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노후 생활이나 은퇴 생활을 저희가 준비할 때 이 건강보험료에서 현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건강보험료 관련된 그런 내용들 보면 조회수가 많은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비소비 지출도 많고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이라면 경조사에 부모님들 돌아갔을 때 경조사를 많이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자녀들의 경조사비도 마찬가지 지출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되고요.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경조사비, 재산세, 즉 비소비 지출이 대략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준비된 연금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연금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매년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매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나와 배우자만의 은퇴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그 예시가 300만 원이라고 정하고요. 준비된 연금이 60세에 70이라면 필요한 생활비에서 준비된 연금을 빼면 230만 원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과부족이 변동이 되면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저 생활비를, 은퇴 생활비를 보면 60세 때는 300, 65세 때는 331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생활비에서 준비된 연금을 빼면 과부족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메우는 게 결국은 뭐냐면 노후 준비의 핵심이자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 메꾸는 방법이 우리가 근로소득, 즉 일을 해서 메꿀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해서도 메꿀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나 이렇게 받아서 임대소득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금융투자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도 있고 그러면 이자나 배당소득 아니면 투자소득으로 저 과부족을 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각각은 각각의 보유자산이나 주특기나 살아온 경험이 틀릴 거기 때문에요. 저 과부족을 메꾸는 방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그 최선의 선택지를 정하는 게 저희가 은퇴나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부분 잘 감안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희가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의 핵심은 필요한 생활비에서 준비된 걸 빼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메꾸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결국은 노후나 은퇴 생활비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변동되는데요. 1억 원의 가치 변화, 아까 짜장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억 원이 어떻게 가치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면 왼편은 물가 상승률이 2%, 3%, 4%씩 증가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오른편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억 원을 예를 들면요. 10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 2%일 때 그 가치가 1,800만 원이 떨어져서요. 한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년이 경과되면 3,300만 원이 줄어서 한 6,700만 원만 남습니다. 30년이 지나면 4,500만 원이 까지고 5,500만 원이 남는데요. 저기서 명목 금액은 그대로 1억 원 똑같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변화한 거고요. 그 화폐 가치 변화는 젊었을 때 먹었던 짜장면 값하고 지금 먹는 짜장면 값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지만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가 연 평균 2%이기 때문에 뭐 3, 4%는 좀 감안하지 않으시고 2% 정도만 감안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되면 이제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네 번째는 뭐냐면 보유한 자산을 좀 재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필요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산은 정리나 재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강의도 오랫동안 해보면요. 제일 골치 아픈 상품이 사실은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리모델링 상담을 받다 보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은퇴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시는 50대 중반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게 필요하지만요. 가능하지만요. 나중에 퇴직 후에 소득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저희가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거는 가계 재정에 파탄을 끼치는 거고요. 아까 비소비 지출이 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민영보험까지도 많이 낸다 그러면 다른 어떤 돈이 있어서 저희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딱 필요한 보험은 필요하되 그렇지 않은 보험들은 줄이는 게 이 시기에는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에 있어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균형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적립형 자산은요. 고위험 고수익으로 적금식으로 좀 ETF나 아니면 펀드 같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투자 기간이 길면 위험도 줄어들고 수익률도 높여서 노후 생활비의 수명을 저희가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돈형 자산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20, 30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을 내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 고령으로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면요. 이때 만약에 투자를 잘못해서 반토막을 내면요. 만회할 시간도 없고요. 노후의 삶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연령, 은퇴 연령이 72.1세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이후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생활비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진 목돈은 굉장히 잘 안전하게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인컴형 자산을 위주로 재편을 한다면 저희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족한 은퇴 생활비가 있으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은퇴 준비를 자산 중심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은퇴 준비하면요. 언론이나 금융권에서 뭐 10억이 필요하다, 15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돈을 모으신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집 한 채에 부채 좀 껴있고 금융자산 어느 정도 있는 정도가 일반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열심히 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후 생활비로 10억이 필요하다, 15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라면 그 숫자에 질려서 그 숫자에 눌려서 그 노후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거나 회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월 우리가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면요. 1년이면 3,600만 원의 생활비가 들고요.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 2천, 30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규모가 더 크다면 뭐 10억 갖고 이 노후 생활을 충분히 자산만 갖고 간다면 갈 수 없지만요. 저는 이미 아까 1단계에서 우리가 준비된 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지금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지출을 많이 하시더라도 다음 달까지만 참으시면 저희가 다음 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월급 받는 때까지만 참으시면 걱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도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마다 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불안하고 아니면 막연했던 노후 준비가 상당히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즉 지금 준비된 데서 조금만 더 저희가 여유 있게 준비를 더 해나가면 우리 노후 생활이 아주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노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은퇴 생활비는요. 일단 저는 이제 강의 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퇴직금을 받을 때쯤 되면요. 어떻게 제가 퇴직금을 받는지 알고 사방에서 이 자금을 뭐 빌려달라고 하고요. 자녀들이 또 돈을 좀 탐내기도 하고요. 금융회사에서 알고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자들이 사기에 많이 당하는 경우를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사기는 아니지만 내가 노후를 위해서 쓸 자금들을 다른 사람들이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 개념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럼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연금으로 받는 게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 저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창업 성공률 굉장히 낮아서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 부분이 확보돼 있어서 매월 생활비로 확보돼 있으면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저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그 일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 자산은 부족한 은퇴 생활비를 채울 때는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하고 IRP 계좌가 대표적인 연금 계좌인데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요. 뭐 건강보험료나 금융종합과세 이런 부분들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연금이 부족하다. 지금 좀 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면 제일 1순위로 연금저축과 IRP라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은퇴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생활비 수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을 잡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그 표들은요, 위에 이제 2%, 5%, 8%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표고요. 그다음 왼편에 1억 원, 2억 원, 3억 원은 지금 금융자산을 저만큼 보유했다는 가정이 아니고요. 퇴직연금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그리고 금융자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합쳐서 저 정도 금액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내가 은퇴생활비 수명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1억 원이 있을 때요. 연평균 수익률이 2%라면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수명은 9년 정도 받고 25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을 5%를 올린다면 11년 동안 저희가 100만 원을 받고 58만 원 정도가 남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8%라면 14년 정도를 100만 원씩 받고 339만 원이 남습니다. 즉 1억 원 갖고는 은퇴생활비 수명이 좀 작은 편이고요. 우리가 2억 원이 있다면 5%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린다면 대략 60세부터 저희가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00만 원씩 36년, 즉 96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받고 874만 원이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연평균 8%를 올린다면요. 2억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 수명이 40년을 매월 100만 원씩 받고 가졌던 돈의 6배인 12억 이상이 저희가 자금으로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평균 8% 수익률을 올리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요. 1988년부터 시작이 됐죠. 국민연금이. 98년에 전국민 의무화됐고요. 현재까지 작년 연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기금운용본부죠. 5.1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지식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게다가 또 이제 내 돈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면도 있는 부분에서 연평균 8%를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다행히 뭐냐면 저희가 그냥 원금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투자 상품을 찾으면요. 연평균 수익률 한 5%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금만 원금이 중요하다고 해서 원금을 지키겠다고 예금만 하게 되면 저희 은퇴생활비 수명이 짧아지고요. 또 게다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사실은 연평균 8%가 아니고 그 이하의 수익률 아니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적인 어떤 인컴 소득의 어떤 평균 수익률 정도로 볼 때 연평균 5%라면 저희가 그 가진 보유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을 통해서 1억 원일 때는 11년, 2억 원일 때는 36년, 3억 원일 때는 40년을 받고도 그 2배가 남아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수명이 는다는 거는 돈이 남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저기서 저희가 은퇴생활비로 차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은퇴생활비가 있으면요.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한 연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즉 공적연금이 몇 세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이나 어떤 연금에 가입해서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원 쓰지 않더라도 나와 배우자의 은퇴생활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생활비에서 저희가 준비된 생활비를 빼면요. 과부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과부족이 안 나와서 과부족이 예를 들어서 과하게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뭐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지만 부족한 금액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즉 근로 아니면 사업소득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그리고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금융자산이 있다면 금융자산을 잘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이나 어떤 소득을 올려서 투자 소득을 올려서 저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4번째 단계에서 가고요. 4번째 단계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하는데 우리가
적금식은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목돈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면 손실을 봐서 노후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좀 투자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부족하다면 내가 예산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요. 이제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을 60세에 하시더라도요. 지난 시간에 20,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보다 앞으로 20, 30년 동안 직장생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